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여러분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죠. 석탄, 철광석 그리고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북한 노동자의 해외 추가 송출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제재가 시행이 되면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물론 이런 제재 조치가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대북 제재 결의안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한 대북 원유 금수 조치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졌는데요. 이런 걸 보면 과연 이번 대북 제재 조치 성공할 것인가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사실은 안녕하지 못하죠. 너무 더워요. 네, 너무 힘듭니다. 진짜 있잖아요. 이게 밤에도 한 1km 정도 걷잖아요. 그럼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덥더라고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게 1994년 이후에 제일 높은 최저 기온이라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거니 네. 매일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압도 이제 최고 혈압이 있고 최저 혈압이 있는데. 예. 우리 나이다운 얘기입니다. 네. 그 최저 혈압이 높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최저 기온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뜨겁다는 이야기죠. 필이 확 오네요. 네, 맞습니다. 예. 한반도 열기가 그 태풍 노루의 그 진로까지 좀 밀어낼 정도인데요. 예. 태풍 노루는 원래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대한 해협을 이제 통과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너무 더워서 안 왔구나. 네. 이게 한국을 덮고 있는 고기압이 이제 그 동중국해로 이동을 해서 남서 방향으로 그 힘을 키우면서 노루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오른쪽 옆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슈. 네. 규슈도 옆으로 관통을 했는데 사실은 좀 밑으로 지나서 오늘 오사카 옆을 지나서 9일쯤 삿포로 남서쪽 그 330km 부근에서 이제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거죠. 이게 일본은 그 노루의 영향 때문에 지금 한 두 달치 비가 하루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그 큰 규모였죠. 네. 노루의 그 직접적인 영향까지 벌써는 그 전국 대부분 이제 그 폭염이 계속됐는데요. 어제 그 50개 주요 관측 지점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서울은 어제 가장 온도가 낮은 시간이 어제 오전 6시였는데 기온이 28.7도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네,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이었는데요. 경남 밀양은 최고 기온이 39도, 양산은 38.3도 이렇게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이제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최고 기온이 그 31도 정도로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나 폭염의 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동남아 같은 느낌, 어디를 갔더니 그렇다 그러는데 요새 우리가 동남아보다 더 더워요. 습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남아가 우리보다 덜 습합니다. 여름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네. 거기는 사시사철 습하지만 여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습하면은 더 덥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습하지만 않아도 좀 살 것 같은데. 자, 유엔 안보리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뉴욕 현지 시각으로 5일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네, 미국은 이제 원래 원유 수출 금지까지 대북 원유 수출 금지까지 좀 포함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한 그 원유 수출 금지라는 그 북한 체제 위협령 카드는 일단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수출의 그 3분의 1 정도를 막는 제재여서 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책임론을 두고 그 험악하게 그 대립을 했던 미국과 중국 일단 접점을 찾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그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오면서 이 대북 제재안 논의 자체에 그 제동을 걸었던 러시아 이 제재안에 ICBM이라는 그 단정적인 표현 대신에 북한이 밝힌 ICBM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 자신의 주장을 이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그 석탄과 철, 철광석, 납 그리고 그리고 수산물의 그 수출이 막히게 됐죠. 또 그 해외 인력 송출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동결이 됐습니다.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 이런 와중에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른바 예방 전쟁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바로 며칠 전에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또 우리는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런 식의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미 행정부 내에서 이렇게 좀 혼란된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 그 MSNBC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옵션 가운데 하나이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입장에서는 그 미국을 위협할 만한 그 핵무기를 북한이 갖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네,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른바 그 예방전쟁 가능성도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방적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가 한국인에 그 집중될 것이다. 이 북한 정권이 그 한국인을 그 인질로 삼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단은 북한의 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어제 한중 외교 장관이 만났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제 또 이 사드 문제 얘기 꺼냈죠. 네, 상당히 그 직설적인 언사라는 점에서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로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그만큼 이제 중국 측의 입장도 단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만났는데 오늘 열리는 그 아시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서 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과 이제 어제 그 만났습니다. 네, 그 왕이 외교부장 그 기자들에게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그 사드 발사대 그 4기를 그 추가로 임시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이 개선되어 가던 양국 관계에 그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회견을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도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가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했고 이 강 장관에게 한국이 미국 주도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그 가담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최근 북한의 그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에 의해서 그 위협이 상당히 그 고조된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그 심화된 상황에서 취한 대통령의 결정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양국 관계에 그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어려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좀 언론적인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죠. 근데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또 있었는데 여기선 사드의 덕을 좀 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로서는 그동안 꺼내기 힘든 문제였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조기에 좀 시작하자 이런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이니시티브를 쥐고 이야기를 한 대가라고 봐야 되겠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이제 빨리 좀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철저한 이행과 공조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에 이제 그 북중 외교부 장관 회담도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리용호 그 북한 내무상에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그 냉정하게 대응하라. 더 이상의 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이제 그 중국 언론들이 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측, 이 자신들이 그 과거부터 갖고 있던 기본적인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제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안철수 전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당대표 경선 출마 때문에 아주 그냥 국민의당이 난리가 났어요. 맞습니다. 천정부 전 대표는 어제 그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출마에 대해서 구태 중 구태 정치다. 이렇게 좀 비난했고요. 정동영 의원도 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사당화의 그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정면으로 왔었죠. 당이 내년 지방선거 후에 그 소멸의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나오게 됐다. 그러면서 이 전기 충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가 그 심정지인데 쓰러져 있을 때는 전기 충격을 줘야 된다. 자기가 바로 그 전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뭐 한국형 제3의 길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정치는 개혁 이런 노선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의사였죠.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 전기 충격이 들으니까. 의사라는 것을 한참 잊고 있었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인 수천 명이 운영된 정황을 찾아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 댓글 부대 말고도 여론조작팀이 더 있다는 사실도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관련해서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국정원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거죠. 그죠? 고발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좀 빨리 해야 된다라는 보도들이 많더라고요. 예? 원세훈 때문에 그렇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원래는 기초조사 마치고 검찰에 고발하는 거는 정해진 수순인데 예. 최근에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또 많은 댓글 증거를 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로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재수사가 되면 재수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30일로 항소심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의 어떤 변론 제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수사한 것만 가지고 이번 재판을 받고 추가로 이렇게 전면 재수사를 해가지고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갖다가 하는 길을 선택할지는 검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별건 수사냐 아니면 30일 전까지 이 자료를 다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 또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항소심에서 유죄를 얻기 위해서 이제 추가 발견된 증거를 가지고 일부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유죄를 굳혀놓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해도 굳히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 예를 들면은 국정원에 의해서 국군 기무사 산하의 사이버 수사대에 관여한 부분 이런 것이 이제 국정원의 이제 지휘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오는 그런 정황은 또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그 이외에 이제 여론조작 어떤 행위라거나 이런 게 또 별도로 이제 더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가능한 것이죠. 별도의 이외의 여론조작 행위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민간 여론조작팀을 갖다가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SNS상에서 이루어진 대선 때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시기 이외의 시기에 이루어진 건 예를 들면은 애초부터 이것이 2011년 12.6 재보궐선거 후부터 이렇게 청와대 요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대선 이전에 이루어진 어떤 또 다른 여론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SNS 이외의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여론조사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의혹 내지 수사의 단서만 제기된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시 수사가 된다면 이런 거는 별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A를 살인해가지고 기소됐다 하더라도 B를 폭행했다거나 C를 다시 C란 다른 사람을 살인한 그런 여죄가 향후에 드러난다면은 그게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올라가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물론 이제 심리전단이 주체이고 나중에 심리전단이 이제 심리정보국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까지 되었는데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직보를 받았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마지막 순으로 알고 끝났느냐 아니면 그 위선으로 보고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MB 정권 당시에 국정원장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독대하는 관계였거든요. 주기식으로. 예. 따라서 그 독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난 24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일은 국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던 모양인데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것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국정원이 이제 팀 조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국정원의 어떤 주요 사업들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반면에 그러나 독단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예. 국정원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서 치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치적 판단을 공유하거나 지시 등의 어떤 그런 개선에 의거해서 진행한다는 그런 뜻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나 보수야당은 이 국정원의 또 다른 정치 개입이다. 이런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이 이제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들춰낸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의 국정원법부터 시작해서 만약 이 행위가 사실이라면은 국정원이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범죄까지 옹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한편으로 반성하면서 그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면은 이런 자신의 어떤 환부도 이렇게 드러내고 뼈를 깎는 어떤 성찰을 해야 돼 마땅하지 자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덮어두자. 그래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방어 논리를 핀다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 국정원의 개혁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추진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개혁은? 네, 국정원 개혁은 지금 별도로 국정원 개혁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국정원 이제 댓글 등 적폐청산 TF가 9, 10월경까지 국정원의 어떤 13대 의혹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사법 심판까지 다 기다리지는 않겠지만은 조사 결과는 나와야 될 것이고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금지입니다. 이른바 정치 사찰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스템상에서 법적으로는 이미 금지되어 있지만은 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느 정도 그걸 용인하는 그 법조항들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조직상으로는 국내 파트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 사찰을 금해서 순수하게 대외 정보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도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공판이 있죠, 그죠? 네네. 검찰이 이제 오늘 구형을 하고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이 법정에 나가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구형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걸 뭐 예상할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그 특검이 그 뇌물 공격죄를 갖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뇌물 공제 혐의를 갖다 유지하고 있고 또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이제 뭐 범죄 수익 은닉죄라거나 또는 위증죄라거나 재산 해외 도피 문제 등까지 다 감안한다면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이제까지 관례에 따르자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특검이 결심 공판을 사흘 앞둔 상태에서 공소장 내용이 일부러 변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시간 공유한 액수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3차 독대가 오전에 있었느냐 오후에 있었느냐 그걸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 이른바 그 강원도 동계올림픽 지원 관련된 어떤 그 사업 계획 서류를 몇 시에 받았느냐 이런 다툼인데, 네. 결국에는,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그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특검이 자신들이 이제 처음 이제 기소했던 내용을 갖다가 다소 이렇게 풀었죠. 좀 풀어가지고 설사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변호인 측, 박근혜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공소 사실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예. 특검 자체의 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TV 생중계 1호 사례가 될 것인가, 예? 이 부분도 네.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게 이제 그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민의 알 권리냐, 아니면은 이제 재판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어떤 이 권익, 인권에 관련된 예. 이제 보호 문제냐, 이 법으로 보호해야 될 이익이 충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미 이제, 그러나 이미 그 마지막 재판인 대법원 판결은 생중계가 이미 허용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하급심 같은 경우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건데, 이 하급심 같은 경우에도 중요재판이라는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예? 모든 재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하급심이란 것은 결국에 마지막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종심이 아니니까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무혐추제 원리 같은 게 적용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뭐 그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런 이익을 그렇게 보호해야 될 법률상 이익이 더 크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재판 과정을 갖다 소소하게 다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이제 이 판결 이유와 판결 내용, 판결 이유와 판결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리만 공개하는 것은 좀 국민들에 대한 어차피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거나 보도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밝히는 것은 크게 인권을 손상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이런 판단을 대법원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뇌물 공여로 결론을 내놓고서 수집한 증거들을 좀 짜맞추다 보니까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원래 이 뇌물이라는 것은 포괄적 뇌물수수도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가가 분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대가가 특정되지 않아도 그 뇌물로 그 직무상, 결국에는 핵심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의 직무가 이것이 돈을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예. 그 안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은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정황들은 몇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요구해서 무엇을 들어주고 얼마를 받았다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를 구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7시 43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아침은 경부고속도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현재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 구간으로 밀리고 있고요. 신갈 분기점에서 기흥 휴게소까지 밀리는데요. 죽전 부근 399km 지점 5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5차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로 남사 부근에서 밀리고요. 오산 부근에서 3차로와 4차로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요. 아직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금은 동탄 분기점 부근부터 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같은 지점 오산 부근에서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5차로 이동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쪽으로 하남 분기점 부근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이 구간도 3차로 이동 피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이었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간 반대 입장에 섰던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합세하면서 만장일치로 된 제재안인데요. 하지만 이게 초강력의 대북 제재안이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져 있어서 그런데요. 자, 과연 이번 안보리 제재 어떻게 봐야 할지 관련해서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강력한 거는 맞습니까? 글쎄요, 이제 북한의 교육 총액만 놓고 보면은 외화 수익 상당수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겠지요. 네. 일례로 지난해 기준 북한 강물 수출 약 7억 5천만 불 정도 되잖아요. 네. 또 그리고 수산물이 3억 불 정도 되는데 이 둘을 합치면 10억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예. 지난해 북한 수출 총액이 30억 불 되는데 네. 이 가운데 10억 5천만 불 같은 약 3분의 1이 되겠죠. 김정은 정권의 호주문에 들어가는 외화 수익 감소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0억 5천만 불 정도의 차단 효과가 있으려면 중국이 잘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북중 간의 교육이 북한 전체 교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동북 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북중 간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의 장마당 밀무에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제재가 효과 있으려면은 중국 그것도 동북 삼성의 확고한 이행 의지 여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동북 삼성의 확고한 이행 의지. 근데 이게 중국이 지방자치를 실시해가지고 이 동북 삼성이 자체적으로 뭘 추진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이 상당 부분 경제 발전을 지속해왔지만도 아직까지 동북 삼성의 경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지금 이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중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중앙에서 정책이 있다 하면은 예. 지방에서는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한 대책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히는 정책적 수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겠지만도 지방 동부 삼성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가 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좀 밀무역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중국의 의지를 또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 조치 이게 이제 미국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인데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통상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 이번에 상당히 좀 빨라졌고, 방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중 간에 뭔가 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좀 주고받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일례로 미중 관계 하나만 놓고 볼 때, 예. 큰 틀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대중 경제 보복이랄까요? 좀 이런 경제적인 무역 불균형,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마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원유 수출 중단 금지 이것을 하지 않는 대가로 아마 중국은 좀 더 강력한 제재, 석탄이나 광물 수출 전면 금지 여기에 대해서 호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에 서로 주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주고받았다. 자, 또 빠진 게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의 제재 대상 포함, 이게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그럼 주고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그것도 경제 제재를 함에 있어가지고, 예. 경제 제재를 받는 대상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안에 직접 맹세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워낙 제재에 대해서 효과 없다 보니까 김정은, 예. 위원장을 직접 맹세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냐면 일종의 중국, 북한의 압박용이고, 예. 실제 될 가능성은 이미 출발했을 때 나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한테 타격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럼 북한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008년 12월이죠. 예. 육자회담이 중단됐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판단 일단 유보하고요. 예. 도발, 국제사회 제재 이것이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능력도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 더욱더 고조됐습니다. 예. 또 지금은 이제 어떻든 간에 북한의 맞대응 무력 시위가 있을 거 예상되고, 특히 8월 달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UFG도 겹쳐져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의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고, 지금쯤 맞대응 무력 시위의 수위, 강도, 여기 셈법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교수님 보실 때에는 맞대응 무력 시위의 이번에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통 이제 맞대응 무력 시위에서 고강도하면은 세 가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 첫 번째는 핵실험이 있고, 예. 두 번째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가 있고, 예. 세 번째는 인공위성 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핵실험이라는 것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 대미 압박의 최후의 수단으로 잠깐 감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난 7월 달에 이미 ICBM은 2차례 시험 발사를 했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인공위성은 좀 발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고, 아마 가능하다면은 네. 수중탄도 미사일인 SLBM 또 예. 그리고 지상형 SLBM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국지 도발 가능성 이거는 사실 우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가능성을 보지는 않으시는 모양이죠. 국지 도발도 이제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반도는 정전 체제이고 예. 과거에도 이런 한미 군사 훈련 전후로 해가지고 서해 NL을 침범한다든지 또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이 화력을 좀 집중시킨다든지 예.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도발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정제협정 이후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교수 수치에서 충분히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지만도 우리는 충분하게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이른바 예방전쟁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tillerson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화의 가능성 얘기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은? 아마 지금은 이제 미국이 예.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네.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르고 내일 이야기 다르고 방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의 이야기 다르고 국무장관의 이야기 다릅니다.
혹시 이렇게 이 메시지가 혼선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미국의 심리라는 것은 투명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 또 미국은 이 대북 정책에 대한 확고한 전략 이것이 수립되지 않는 것을 보이고 또 그 근거로 한두 개 더 추가를 한다면은 아직까지 동아태 차관보 이것이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또 지금은 이제 주한 미국 대사도 임명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지금 이제 미국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비전쟁 가능성 얘기까지 지금 고위 당국자한테 나왔는데 이런 무력 옵션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강대국이 이 독자 제재를 언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요. 예.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예. 경제적 제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군사적 이것은 미국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도 예. 군사 제재를 할 때는 상당 부분 전면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자의 수술 후의 후유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선제 타격, 예방전제 이런 것은 말은 좋지만도 실제화된다면 전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금 독자 제재 나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남북 간에 대화의 틀도 없고, 예. 오고 가는 길목도 없고, 연락 채널도 없습니다. 예. 마지막 교류의 보를 할까요? 개성공단마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규 투자 운운하고 있지만 또 오사 조치도 지금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예. 첫째, 예. 북한의 예. 개인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제재 예.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예. 측면이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선박들의 알겠습니다. 출입, 이것을 좀 더 엄격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세 번째는 직접적인 제재가 아니고 예. 미국의 색깔들이 보이콧다 하면 참여하는 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8시 10분 3부에서 뵙죠.